화학부의 특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Surface Plasmon Resonance Spectroscopy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기존의 어떤 자기조립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생물 사이의 인터랙션, 그러니까 표면 현상을 발석하는 것보다 좀 더 그런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환경 쪽에 어떻게 하면 응용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Surface Plasmon Resonance Spectroscopy가 좀 약간 낯설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돼서 그냥 간단하게 기본 원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이러한 금 방막이 붙어 있는 뜬 필름이 있습니다. 그런 뜬 필름에 위에 이제 프리즘을 놓고 거기에 레이저를 이용해갖고 일렉트릭 매그네틱 필드를, 그러니까 웨이브를 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금 방막 표면에서 이제 반사가 되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러니까 입사각을 약간씩 변화시켜주면은 특정 각도에서 입사된 빛이 완전히 반사가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금 각막을 통해 갖고 이렇게 금 각막을 타고 프라파게이트 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떤 피크에 있어서 최소점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그래프가 그 표면 위에 어떤 레이어, 자기조립층이라든가 파티클들이 적층이 되었을 때 들어오는 빛의 굴절률을 변화시켜가지고 SPR 앵글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러한 현상을 기본 원리로 해서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에 관한 내용은 이 1970년 이전에 일단 물리학과 쪽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이제 기본 원리에 관한 연구만 진행이 되다가 한 1970년대 말, 1978년도에 포클란드라는 사람이 틴 필름을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 SPR을 사용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이 SPR을 어떤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든이 이제 이 장치를 모니터링 프로세스라든가 프로브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제적인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닐란드라는 사람이 게스 디텍션 하는데 이 장치를 사용을 해서 그런 내용의 연구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드버그라는 사람이 바이오 센싱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 파트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크게 물리, 화학, 바이오 센서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센서 쪽에서는 휴미디티나 템퍼러처를 측정하는데, 예전에 이제 연구 초반에 이제 그런 분야로 좀 연구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케미칼 센싱 하는데 하이드로카본이라든가 어떤 부유식 물질 계열의 그런 기체 물질들을 센싱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항원 항체 간의 인터랙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혈액 내에 이러한 항원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판별할 때 가장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나노 분야, 나노 기술이 뜨고 BT, ET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프로틴 칩, 그 다음에 DNA 칩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2000년대 초반에 있어서는 바이오 센싱에 관한 연구, SPR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 센싱 하는데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장치가 개발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센시티비티가 높은 장치를 만들 수 있는가, 기계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야로 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장치가 이렇게 개발이 되더라도 그게 어떤 응용 분야가 밝혀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장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응용 분야를 넓히는 연구,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단 지금까지는 이 SPR 장치가 어떤 바이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틴, DNA 이런 상호 항체 간의 관계, 이러한 것들의 인터랙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생물 내에 어떤 솔루션 내에 어떤 미생물 항원 항체가 있는가, 이거를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쪽 분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장치의 리미테이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고 상용화되어 있는 장치는 어떤 나노 사이즈 정도 그 이상의 그 물질만을 디텍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해보고자 했던 내용은 이러한 그 기존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사용했던 SPR 장치를 어떻게 하면 좀 환경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중금속 센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작은 그 단분자의 셀프 어셈블리 현상을 해석을 한다거나 그런 데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SPR 장치로서는 그 정도 그 레졸루션이 안 되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장치를, 그러니까 좀 고감도의 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좀 범위를 넓혀보자, 이런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제일 처음에 장치를 만드는데 일단 기본 그 반사체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반사체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가 일단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연구에 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결정되고 나면은 그 어떻게 해서 요거를 좀 더 그 레졸루션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디자인 파트에 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장치가 새롭게 디자인이 됐으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그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가 안 나타내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환경 분야에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일단 어떤 그 방막을 사용할 것인가, 기본 그러니까 반사체로서 어떤 방막을 사용할 것인가가 첫 번째 그 질문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SPR 연구를 많이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다 금방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변화도 잘 안 되고 그 장기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금 메리즈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어떤 그러니까 글래스 위에 금이나 은 방막을 입히는 건데, 요거에 그 세기를 좀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크롬 레이어가 한 1나노미터 깔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 50나노미터 내외로 적층이 되고요. 이렇게 기본 머티리얼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거에 대한 SPR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위에 그 AET, 그러니까 2아미노 에센 다이얼, 그러니까 그 카본이 두 개가 달려 있고 한쪽 끝에는 다이얼리가 있으면서 한쪽 끝에는 아민리가 달려 있는 거. 그 다음에 HDT는 16헥세인 다이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카본 링이 6개가 달려 있고 양쪽 끝에 다이얼리가 달려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 셀프 어셈블리 현상을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10나노 정도 크기 되는 골드와 은 파티클을 제조한 다음에 그 위에 적층을 시켜가면서 단계별로 SPR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라는 것을, 요거는 이제 그 새로 만든 장치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컨벤셔널한 SPR 장치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모양이 SPR의 이제 전형적인 피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이 그 골드만 코팅했을 때, 왼쪽에 있는 게 골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은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레이어가 깔렸을 때 코팅된 레이어가 있을 경우에 피크가 검정색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그 모노레이어, 그러니까 AET 또는 아까 말씀드린 HDT가 깔렸을 때 나타나는 피크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쪽 위에 있는 것들은 은 파티클이 적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금 파티클이 적층이 됐을 때 나타나는 지금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금 방막일 경우에는 그 변화폭이 굉장히 적고, 은일 경우에는 그 컨벤셔널한 SPR 장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피크 변화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기에는 은 방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이번에는 16헥센 다이다이올로 이제 중간 매개체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이 역시 금판 위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오른쪽이 음판 위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지금 여기서도 그 변화 폭이 금 쪽에서는 거의 없고 은 쪽에서 많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은 위에서 SPR 장치를 이용을 해갖고 실험을 하면은 훨씬 그 똑같은 장치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레졸루션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다음 실험은 이제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SPL 장치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것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 그거를 금방 그 방막을 제조한 다음에 바로 그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음에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환경적으로 응용 분야를 넓히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실험실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장 갖고 가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토볼 형태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은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지금 사각형으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제조하자마자 SPR을 찍은 상태에서의 그 지금 SPR 피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요 최소점을 나타내는 요 지점을 SPR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SPR 앵글의 값을 각각마다 5번씩 측정을 해서 표기를 한 건데 지금 금판 같은 경우는 그 처음 제조하자마자 측정을 했을 때나 한 달 후에 측정했을 때나 2달 후에 측정을 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그 기존의 컨벤셔널 그 SPR 장치의 에러 바운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제조했을 때와 한 달 후, 그 다음에 2달 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에 포토 옥시데이션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서브스트레이트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은의 포토 옥시데이션에 관한 내용을 몇몇 페이퍼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르게 있던 것이 이렇게 완전히 그 옥시데이션 현상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노예 팀에서 발표한 페이퍼에 따르면은 은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20분 내에 실험을 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은을 사용하면은 기존의 장치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그 서브스트레이트는 골드로 한정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치의 센시티비티를 높이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럼 장치의 센시티비티, 레졸루션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냥 아까 그 처음에 보셨던 기본적인 그 컨피규레이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아까 보셨던 그림 그냥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즘이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글래스, 그러니까 금으로 코팅된 글래스가 이렇게 놓이고 여기서 이제 레이저를 한쪽으로 쏴주면은 이제 이쪽에 디텍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전형적인 피크가 저기 나와 있는데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메이션은 똑같은데 지금 이 장치에 있어서 좀 다른 거는 기존에는 이 레이저가 일직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사된 빛이 그냥 광 감지기에 의해 그냥 넓은 범위에서 딱 감지가 돼서 그 인텐서티만 측정을 하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이제 좀 다른 거는 여기 앞쪽에다 블록 렌즈를 줌으로 해갖고 레이저의 빛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끝에 만나는 포인트, 끝 초점이 요 금방막에서 반사되는 위치가 저쪽으로 딱 맞춰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반사가 되는 빛은 저쪽에 이제 감지기를 사용을 하는데 기존의 그러한 보통 감지기가 아니라 셀이 2개 달려있는 그 광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셀 포토 다이오드 디텍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저기다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저기 SPR 앵글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대를 시켜놓으면은 관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그래프의 끝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그 디텍터 쪽에 그 2개의 셀의 정중앙을 SPR 앵글 위치에다 그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셀 A에서 받아들이는 광의 세기와 그다음에 셀 B에서 받아들이는 광의 세기가 똑같겠죠. 이게 지금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각의 세기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갖고 이러한 레이시오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이 값이 VA와 VB가 같기 때문에 이 값이 저 점에서는 0이 됩니다. 근데 어떤 그 방막 위에서 어떤 그 자기조립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다른 물질이 조성이 되면은 이제 그 피크가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감지기 A와 B에서 읽어드리는 양이 변화하겠죠. 그러면서 그 변화 차이가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부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변화된 각도 알파와 그다음에 여기서 측정된 인텐시티의 B, VA 플러스 VB분의 VA 마이너스 VB라고 이렇게 표시한 이 레이시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측정함으로써 저쪽 그 변화된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 표면 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식이 좀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간략화하기 위해서 이 SPR의 기본 원리인 포지셔널 이퀘이션을 사용을 해갖고 금 방막의 두께에 따른 변화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 방막의 두께를 30에서부터 80나노까지 5나노 정도로 이렇게 증가시켜가면서 해보면은 지금 이러한 식의 피크가 SPR 피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는 그 SPR 앵글을 그 thickness에 따라서 이렇게 피팅을 해보면은 저런 식의 포물선 양상을 나타내고, 한 50나노미터로 금 방막에 쌓였을 때 C1값,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피크가 50나노로 빠졌을 때인데요. 그랬을 때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그 식에서 이 포물선의 꼭지점을 나타내는 C1의 값이 0으로, 이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럼 0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식에 있어서 C1의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이 텀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남는 거는 여기와 여기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식을 놓고 보면은 또 약간 지울 수 있는 게 알파 텀과 델타 세이타 텀이 있습니다. 네, 알파는 저기서 변화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작습니다. 지금 보통 지금 나노 사이즈 이하의 파티클이 적승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10-2승 이하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값은 굉장히 작고, 델타 세이타의 값은 처음에 들어온 빛을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이거를 추소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초점을 어느 정도의 각도로 초점을 만들어 주느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렌즈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세이타의 세타의 값이 알파보다 훨씬 큰 조건만 만들어 준다면은 저 복잡한 식을 더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실험에서는 1.59도를 사용을 했고요, 세타의 값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측정을 하면은 알파 값이 10-3승 단위로 해서 변화하는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까 복잡했던 이러한 식을 이렇게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변화된 각도와 여기서 측정한 값 사이에 쉬운 코릴레이션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 이것으로부터 쉽게 SPR 앵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 데이터와 그 두 가지 식을 피팅한 것이 보이는데, 지금 실험 데이터도 거의 일정하게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실험에 사용한 이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전체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건 지금 컨벤셔널 SPR 장치이고요. 아까 처음에 실험했던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도를 돌려가면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번에 새로 디자인한 SPR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여기서 강원 레이저 소스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렌즈로 그 빛을 모아주면은 이게 지금 이제 가는 셀인데, 그 앞쪽에 프리즘이 달려 있습니다. 프리즘이 달려 있고, 그 옆으로 금 방막 코팅된 유리판이 여기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빛이 들어와서 프리즘을 통과해서 방막에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반사된 것이 이쪽 이제 디텍터에서 감지를 함으로써 측정을 합니다. 반응은 이 셀 안에다 이제 솔루션을 넣어주면서 반응을 시작하면은 현상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SPR의 원리를 사용한 것이고, 덧붙여서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쪽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기 포티셜 스탠트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선을 뽑아서 여기 각막에 워킹 일렉트로드랑 카운터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달아서 지금 SPR과 그 일렉트로케미스트리 관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 장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우 작은 크기의 몰리큘의 뜨면 현상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는 만든 건데 실제적으로 그 현상이 나타나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분석을 못하면 이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 다음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 있는 그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전문가죠. 그 바트 교수가 얼마 전에 퍼블리시한 내용에 관한 것을 재현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내용은 뭐였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몰리큘의 이름이 멀캡토 프로피오닉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카본이 이제 두 개가 있고 여기는 COH 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멀캡토 그룹이 달려있는 몰리큘인데 이게 pH에 따른 변화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위에 하이드로전 몰리큘이 붓고 폐하에 따라서 이제 붓고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텐데 그때 이제 바트 교수는 AFM 팁 끝에다가 실리콘 그 파티클을 이렇게 붙여서 거기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고 빼주고 플러스 걸었다가 마이너스 걸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현상을 그 pH에 따른 저런 현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결과가 pH 6 이하에서는 저런 식으로 디프로토네이션 되고 pH 10 이상에서는 프로토네이션 된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치가 진짜로 센시티브 해갖고 저 정도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그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프리즘에 놓여있고 그 판이 있고 아까 보셨던 그 셀 안에 이렇게 용액을 담아주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그 실시간으로 컴퓨터에서 데이터 읽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보니까 지금 멀캡토 프로피오닉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분 만에 그 모노레이어가 세츄레이션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조립층이 형성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자 했던 연구는 이 그래프가 목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까 그 몰리큘의 끝부분에 있는 하이드로전 번딩이 그 하이드로전이 그 폐화에 따라서 프로토네이션 되고 디프로토네이션 되는 현상을 관측을 할 수 있느냐가 키웠기 때문에 일단 요거보다는 이제 이 다음 실험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멀캡토 프로피오닉 애시드를 모노레이어로 깔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모노레이어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용액의 pH를 변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pH 3짜리 솔루션을 넣어줬을 경우에는 그 값이 증가를 했다가 다시 pH 10 이상을 넣어주니까 그게 다시 감소했다가 그걸 반복하니까 똑같은 현상을 계속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검정색으로 나타낸 것은 그 모노레이어를 깔지 않은 그냥 베어 보드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실험을 한 결과 그때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이 장치가 이제 그 정도의 감도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SPR 장치의 또 하나의 장점이 그 필름의 thickness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1996년에 랭미어지에 난 그 피터 린츠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서 그 필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어떤 그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모노레이어가 형성된 그 필름을 이용해서 SPR을 측정을 하면은 그때 thickness와 다이렉트릭 컨스턴스 사이의 어떤 관계식 그래프 하나의 원으로 표시된 거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런 그 값의 곡선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한 솔루션에서
그 한 곳에서만, 그 한 솔루션에서만 실험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값이 진짜 값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제안한 것은 그것을 그 용액, 그러니까 베이식 용액,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셀프 어셈블리 시키는 것을 뭐 헥산에다 넣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벤젠에다 넣고 뭐 에탄올에다 넣고 해갖고 그 커브를 그리게 되면은 이러한 곡선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만나는 지점이 정확한 값이다 라고 해서 그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함께 여기서도 제일 위에 보시면은 에탄올과 물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파장도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장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존에는 632.8 그 광 레이저를 사용했었는데 그 850짜리 그 IR 레이저를 사용하고 똑같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 개의 그 라인이 한 곳에서 만났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지금 이 레이어 그 테크니스트가 한 5나노 정도 된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적층이 되었을까를 보기 위해서 아까 세츄레이션 된 다음에 거기다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V,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마이너스 2V를 걸어주니까 이 피크가 변했고요. 저 양을 상대적인 걸로 해서 그러니까 C 부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차지를 걸어주면은 이 그 몰리큘의 끝부분이 CO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장 큰 힘으로 이렇게 미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각도가 9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 처음에 셀프 어셈블리 일어났을 때는 한 40도의 각도를 가지고 적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 이제 여러 가지 썼는데 실제적으로 이 실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만들어진 장치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몰리큘까지 측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종류의 모노레이어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예를 보여드린 건데, 거기도 이제 그 물질을 16헥센 다이올이라는 물질로 바꿔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 표면 현상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것과 같이 그 셀프 어셈블리가 일어나면서 표면에서 자기 조립층이 그 세츄레이션 되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한 10분 만에 세츄레이션이 됐는데 이 경우는 한 1시간 정도 걸렸죠. 그래서 이런 그 SPR을 측정함으로써 몰리큘의 그 표면에서의 자기조립 현상이 일어나는 키네틱을 쉽게 알 수가 있었고요. 아까 설명드린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 몰리큘의 길이가 한 7옹스트롬, 6.05스트롬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작스의 피콜리라는 사람이 퍼블리시한 내용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7옹스트롬 정도 되는 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그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얼마나 잘 적층이 되었을까를 보기 위해서 트라이카릭 볼트메트리를 측정해 보니까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된 거는 그냥 아무것도 깔리지 않았을 때 금 레이어에 저런 식으로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HDT로 모노레일을 쫙 깔아주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그 디펙트 프리하게 이제 모노레일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험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일 처음에 그 첫 번째 모노레일가 깔린 다음에 이제 그 실험 장치를 그 상태 그대로 오래 놔둬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모노레이어가 아닌 어떤 멀티레이어를 계속 형성해 나간다라는 것을 규명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쌓은 몰리큘에 그 금판이 있고 그 위에 다이올 갖고 이제 공결을 시킨 건데 다른 한쪽에 다이올이 또 남아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혹시 미치나 하고 봤던 거였는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된 거는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 반응을 일으켰을 때는 그냥 모노레이어만 형성되고 말았는데 반해서 공기가 있는 조건 하에서 그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면은 그런 식으로 멀티레이어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으로부터 대충 그 적층되는 몰리큘의 각도가 두 번째 층부터는 더 이렇게 기울지 않았는가. 이거는 그냥 요 결과로부터 한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좀 더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요 결과만 봤을 때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한 그래프의 키네틱을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레이어 깔릴 경우에는 이제 멀티 레이어가 형성되나 모노 레이어가 형성되는 조건이나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는데 세컨드 레이어부터는 훨씬 더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아직 원인 규명은 안 됐지만 그 첫 번째 레이어의 결합은 그 골드와 파이어 사이에 결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해서 빠른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두 번째부터는 사이올과 사이올 사이 물론 공기가 지금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O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그거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만 그런 층 사이에 그 다른 키네틱으로 지금 그 레이어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그 두 번째 예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뭐 이 실험의 목적이 어느 정도 감도를 갖는가라는 것에서 충분한 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 환경 분야, 특히 이제 환경 분야에서 그 중금속을 선택적으로 센싱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998년도 캠콤에 난 피나바야 그룹에서 난 결과를 보면은 그 HMS 실리카 촉매에다가 그 사이얼 그룹을 붙였습니다. 멀케토 프로피오닉 실레인 물질을 트리메톡 실레인 물질을 그 표면 처리한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중금속에 대한 흡착 능력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머큐리에 대한 선택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로도 분명히 이제 그런 현상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한 결과 이제 저 네 가지 그 이온들 중에서 머큐리에 대한 선택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결과는 이제 더불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표면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는가, 완전히 세츄레이션 되는가 하는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표면에 대한 그림을 찍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 골드만 깔았을 때는 그 정도 러프니스를 갖다가 HDT 깔면은 거의 매끄러운 표면이 나타났다가 HG가 붙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붙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환경에 응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그 사이얼 그룹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머큐리 이온을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실험에 관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다른 곳에도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붙이는 물질을 사이넥스272라는 상용화되어 있는 그 킬레이팅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거는 이제 징크에 대한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갖고 실험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도 쉽게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그냥 그걸 실질적으로 응용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PR을 가지고 이러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물질에 대해 어떤 킬레이팅 물질이 어떤 중금속의 선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쉽게 그 정보를 알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사이넥스 272를 가지고 그 징크에 대한 선택적 흡착을 했던 결과를 그 흡착제에 적용을 시켜서 실제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실리카 비드에다가 그 물질을 입힌 다음에 그 중금속, 각각의 중금속에 대해서 선택성을 평가한 것이고요. 그 결과로부터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흡착탑을 세워가지고 그 코발트와 징크 두 가지가 들어있는 바이너리 솔루션에서 흡착 실험을 한 결과 그 징크만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흡착해낼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서머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센시티비티가 좋은 그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중금속 센싱을 한다거나 실렉티비티를 평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